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물산업 육성에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뭐 워낙 많이 다 논의가 많이 됐던 주제고 해서 아마 다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제가 부재라고 하는 좀 이제 부언을 붙인 걸 이제 지속 가능한이라고 붙였는데 사실 좀 오래된 말씀이긴 하지만 저는 이 산업 쪽으로 볼 때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게 가장 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좀 적합한 말이 아닌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말 중에 하나입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물산 육성, 이러니까 말이 좀 너무 어려서 발전을 좀 생략했지만 여전히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다들 바쁘시고 하니까 일단 한 장에다 그냥 요약하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언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한 7, 8가지만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한 10개는 해야 좀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여러 가지 물산업 육성에 대해서 논의되고 거론됐던 것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여태까지 많이 논의됐던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수도사업 통합, 상하수도사의 전문기관 참여 확대, 물산업 업역 전문화, 고부가 가치 산업 지원, R&D 확충, 기술 검인정, 사업화 연계 방안, 전문 인력 강화, 협의회 지원 확대, 요금 수수료 현실화. 아마 다들 잘 아시고 이 외에도 아마 여러분들이 전문가분들이 훨씬 더 많은 그러한 제언들을 아마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제대로 이걸 잘 못했네요. 네, 죄송합니다. 잘못 눌렀습니다. 네. 배경 부분은 물산업 정의 부분입니다. 이미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역시 이제 굉장히 다양하다. 상수도, 하수도, 수자원. 그 외에도 이제 최근에 이제 먹는 샘물이라든지 해수 담수화, 하수 제이용과 같은 다양한 분야가 있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고요. 산업 분야별로 보더라도 이제 설계, 시공, 그다음에 운영 관리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제조 부분을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계 물 시장은 거의 1000조 수준으로 되어 있다고, 그리고 연평균 한 3.3% 정도의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아주 급격한 성장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는 아주 큰, 정말로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 대기업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큰 기업이라고 이제 수자원공사에서 있지만 역시 그 전 세계적인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아직까지 특히 민간 영역에서의 대기업, 물 관련 대기업은 상당히 없는 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약 한 20조 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요.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 분야, 하수도 분야, 그다음에 이제 산업용수, 공업용수라고 하는 분야가 또 새롭게 좀 상당히 보기보다는 생각보다는 좀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요. 그 외에 상당히 작은 부분이긴 합니다만 하수 제용이나 해수 담수와 같은 그러한 부분도 일부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수자원 개발 역시 수자원 개발 아무래도 토목적으로 관련이 많이 되지만 저 부분도 있습니다. 세계 시장도 거의 비슷한 수준의 그러한 그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규모는 굉장히 크지만 다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육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왜 물산업이라고 특별히 육성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생각을 한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좀 더 많은 논의나 그런 그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역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물산업 자체가 인간 생활하고 산업의 필수 인프라고요. 특히 요즘에는 이제 반도체나 이런 초고도 제조업에 양질의 물을 공급하는 게 이 국가 산업 경쟁력 확보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 그다음 친수 공간의 확보, 이런 부분도 인간 생활에, 사람들의 생활에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가뭄 홍수에 대한 기후 변화에 의한 이런 영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이 오늘 발표에서 계속 관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 내용은 이 물시장 산업 자체가 사실 이 다른 산업에 비해서 굉장히 로테크, 하이테크, 중소기업, 대기업, 저부가 가치, 고부가 가치의 굉장히 다양한 영역의 산업들이 혼재되어 있다고, 같이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것이 있는 그러한 산업이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또한 같이 관여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시장 자체가 클 뿐 아니라 이 시장에 대한 물산업이라는 이 시장에 대한 물시장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특정한 전자산업이란 이런 특정한 산업보다는 굉장히 다양하고 폭넓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 생태계를 육성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제가 재현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크게 관통하고 제일 주 핵심 키워드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그것은 우리 이 물 산업에 대한 물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어떠한 부분이냐,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고부가 가치 고부가 가치 산업 이런 쪽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다. 고급 인력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취약하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러한 전체 산업 시장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취약점이 뭐며, 그럼 그것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취약 부분, 즉 말하자면 고부가 가치, 고급 시장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원과 육성이 의도적으로 좀 가해져야지 우리 물 산업이 제대로 성장한다는 게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10가지 제언은 10가지가 될 수도 있고 20가지가 될 수도 있고 30가지가 될 수 있는데요.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단 한 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06년도, 2011년도, 16년도 다 거의 5년마다 물산업 육성 전략이라고 정부 합동으로 매번 발표가 한 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제가 여기에서 더 이상 첨언할 게 없을 정도로 잘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기술 개발, 성능 확인, 사업화하고 해외 진출, 그 다음에 신산업 시장 창출을 위해서 더 지원해야 될 거, 물기업 지원 인프라 구축하는 것, 그 다음 법 제도적으로 지원 기반 마련하는 것, 이 이상 이렇게 마련한 거 이상으로 제가 더 가피를 할 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그냥 시행만 하면 되는데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죠. 자, 10가지가 되기 때문에 이걸 다 하면 아마 다 주무실 것 같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요? 간단하게 핵심만 한두 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 통합 부분입니다. 하수도사업은 안 하나?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지만 조금 더 시급한 게 수도사업 아닌가 해서 수도사업을 했고요. 다른 쪽도 물 통합관리나 뭐 이런 쪽에서 다 크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상수도에서 저희가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 부분입니다. 지금 특히 대도시나 이런 부분은 괜찮은데 지방 쪽에 가면은 앞으로 인구 소멸과 더 같이 맞물려 가지고 아마 양질의 수도 서비스, 물 서비스가 과연 가능할까 하는 부분조차도 굉장히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요. 이런 측면에서 수도사업 통합이라는 것은 사실 비용 절감이나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거는 복지 차원이나 지역 균형 개발 차원에서 접근이 돼야 되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통합한다고 해서 돈이 절약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비용이 늘어나는 경우가 더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양한 부분을 우리가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물 산업 측면에서도 물론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제가 되어야 되겠다는 걸 제가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상하수도 사업 전반적인 부분입니다. 전문기관에 특히 민간 부분의 참여가 확대돼야 될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자면 위탁 운영 부분이라든지 하수도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하수 처리업 관리 대행 업무 같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민간 부분은 사실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딱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이제 이런 부분을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지급 대가나 비용 절감과 같은 게 일어나면은 인센티브 제공과 같은 적극적인 동기를 좀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걸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은 물산업 업역 전문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산업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부분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토목 분야일 수도 건설 분야일 수도 있고 환경 분야일 수도 있고 굉장히 뭐 설계, 시공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고유의 업역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딱 있지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아까 제가 처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부가 가치나 조금 더 이렇게 고급 인력을 유인할 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상당히 안 좋은 걸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쪽 상하수도 쪽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전문 업종이 주로 상하수도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만 이러한 제안들은 여러 가지 다른 분야에서도 아마 우리 물산업 분야의 다른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스마트 워터와 관련해서 ICT, 개척 센서와 같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것을 어떻게 물산업과 관련된 전문화를 도모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계속 같은 내용입니다. 고부가치 산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예시입니다. 제가 뭐 이쪽 부분을 좀 알기 때문에 이쪽 부분만 적었고요. 수자원 부분이나 다른 쪽 부분도 아마 충분히 고부가 가치, 요즘 뭐 AI를 이용한다든지 스마트 이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고부가치 시장으로서 충분히 많은 부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서 육성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고민하고 있지만 계속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 확충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환경기술연구원
환경산업기술원의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한 40% 정도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물 분야가 굉장히 R&D가 많다. 그런 이야기인데,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보면은, 뭐 학계나 아마 연구원에 계신 분들은 좀 항상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아마 있으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고급, 주로 실용화나 실증화에 너무 포커싱이 돼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좀 고급 기술이나 이런 쪽 부분에서 우리가 고부가 가치 기술 또는 원천 기술 뭐 이런 쪽 부분에서는 상당히 더 확대돼야 될 부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기술 검인정과 내실화와 그다음 사업화 연계 방향 이 부분은 우리 뭐 문인정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계속 발전을 해 나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레퍼런스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쌓느냐 하는 부분이 가장 해외 진출에 가장 큰 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기술 개발 전제가 되지만 역시 대규모 실증 플랜트, 그다음에 이를 통한 검인정을 내실화시키고 이걸 검인정을 통해서 실적으로 증명을 시켜주고 그것을 해외 진출하는 것에 연결시키는 이러한 방안들이 상당히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기관들도 물인정원이나 이런 기관들도 생기고 이제 일을 하니까 조금 더 기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일 것 같습니다. 전문 인력 양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문 자격 제도에 대해서만 좀 잠깐 말씀드렸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정수시설 운영관리사하고 상수도 관망시설 운영관리사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되고 하고 있는데요.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부분은 이게 지금 시험으로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진입하기가 오히려 더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제도 개선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한 10년이 지나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 기술 인력 양성 부분은 제가 따로 언급을 하진 않았습니다. 뭐 대학원이나 대학이나 여러분의 언급을 하진 않았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 고급 인력을 양성을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양성을 했을 때 그 고급 인력 받아들일 시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장을 먼저 만들어야 더 맞는 거 아니냐. 지금 고급 인력 부족해서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유인을 할 유인책이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아예 빼버렸습니다. 여기서는 우리 고민을 앞으로 많이 해야 될 부분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뭐 협의할 특별히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KWP라고 잘 아시고 계실 거예요. 코리아 워터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는데 사실 해외 진출이나 물산업 육성을 위해서 각 기구들이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수자공사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환경산업기술원도 그러고, 뭐 환경부 산하에서 굉장히 뭐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조금 이제 느낌이 보면은 배에서 노를 전부 다 열심히 짓는데 그냥 각자 젓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공통되는 그런 부분을 좀 이걸 뭐 지휘 감독이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지원하고 조정, 조금 서포트한다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인력이나 그런 부분이 예산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이 거대한 다른 조직들을 어떻게 좀 같이 이래 서포트를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이게 어떻게 보면 KWP가 좀 실제 역할을 하기엔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계속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역시 경비, 돈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금 수수료, 우리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는 뭐 여태까지 너무 많이 이야기해서 더 이상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지겹고요. 제가 보기에는 시험 분석 수수료 하나 넣었습니다. 60개 항목하는데 30만 원, 비싸다면 비싸고 싼다면 쌀 수 있는데요. 예시를 들은 겁니다. 시험 분석 수수료뿐만 아니라 각종 경비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가 공공 섹터라고 해서 아시다시피 물 쪽에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싸게 저렴하게 하려고 하는 거에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누차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싸게 하는 건 국민들이 편의를 위해서 좋지만은 사실 고급 인력이나 고급 산업으로서 육성하기에는 상당히 저해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이런 쪽에 대해서 이윤이 생기지 않는데 들어올 수가 없게 막아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조금 더 전향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고민을 해서 좀 그런 육성을 좀 민간 부분이나 조금 이런 고급 분야를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찾아서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여러 번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 가지 물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분야들이 다 있고 다양한 분야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다 발전을 시키고 다 육성을 하고 해야 돼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물산업 쪽에서는 특히 고부가 같이 고급 기술
그다음에 그런 쪽 부분 고급 인력을 필요로 하는 이런 분야가 좀 취약하다. 그래서 좀 의도적으로 좀 육성을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오늘 발표의 가장 큰 부분이고요. 역시 이러한 뭐 10가지든 20가지든 수십 가지의 제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제안을 어떻게 좀 강한 정책 의지로서 좀 구현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가장 좀 부탁드리고자 하는 그런 바라고 생각됩니다. 예, 좀 서툰 제가 발표입니다만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아주대 윤태영입니다. 오늘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이제 법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이거를 법적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요, 블록체인과 스마트 계약 그리고 블록체인을 활용한 물산업의 중요성, 또 블록체인의 적용 사례, 마지막으로 이제 법 제도적 과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블록체인하고 스마트 계약인데요. 이게 블록체인이 사실은 이 비트코인 같은 것과 이제 약간 연결이 되다 보니까 조금 일반인들한테 약간 투기 수단 이렇게 이제 비춰질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이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거래의 투명성과 거래 비용의 효율성을 제고해서 굉장한 신산업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2020년 이제 미국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에서는 이게 굉장히 매년 38% 이상 성장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저희 법학 분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중에서 스마트 계약이라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을 안 하고 사인 간에 실시간으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건 다 아시다시피 간단하게만 그냥 보고 넘어가면요. 이게 중앙 서버나 중앙 관리자의 제어 없이 분산화된 각 노드죠. 노드에서 서로 이제 연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나오는 이 그림처럼 이 중앙에서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그냥 이렇게 거래를 주고받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이게 하나의 덩어리를 묶어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중앙 서버가 있으면 거기에 해커가 들어가서 이렇게 한 위조 변조가 가능한데 이건 모든 노드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분산형 이제 데이터 저장 기술이기 때문에 이게 공공거래 장부라서 이게 위조 변조가 쉽지가 않습니다. 누가 이제 위조를 하게 되면은 모든 서버를 다 위조를 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데이터 위조나 변조가 불가하고 그다음 만약에 이제 거짓 장부를 보낸다고 한다면은 이제 값이 차이 나기 때문에 이게 거짓된 거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탈락하고 그래서 오히려 이게 오픈을 함으로써 이제 무결성의 블록이 배달이 되고 또 그 외 블록이 또 계속 이렇게 검증이 돼서 해커들이 이걸 해킹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오히려 종전에 이제 중앙 집중 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제 더 안전한 이런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블록체인을 활용한 예들을 보면은요. 먼저 제일 유명한 게 비트코인인데요. 이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블록체인 기술의 기반을 둔 이제 P2P 예전에 이렇게 그 P2P 기술 아닙니까? 그걸 이제 발전시킨 걸로 이건 이제 전자화폐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앙은행이나 기타 중앙 기관의 신뢰에 기초하는 게 아니라 암호에 의해서 증명에 기초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이제 디지털 가치죠. 그래서 이걸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서 주고받고 하는 건데 이 블록체인은 이거는 어떤 금융 쪽으로만 이용을 한 데 비해서 이제 이것보다 한 번 더 발전시킨 이제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요게 한 단계 나가서 디지털 이더라는 거를 이제 주고받는 건데요. 요 이더리움은 이제 블록체인 상에 컴퓨터 코드를 넣어서 자동적으로 실행하는 구조를 이제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가치 이전의 구조에 더해서 코드를 실행하는 구조를 접목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주로 이제 금융거래 시스템인데 이더리움은 이제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에 이제 확장을 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열어놨는데요.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스마트 계약입니다. 이 스마트 계약은 종전에는 계약을 하면은 이행을 해야 될 문제가 남겨져 있는데 이거는 그냥 블록체인 상에서 계약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그냥 그 조건만 갖추어지면 그대로 이행이 돼 버리는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법학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용어를 그대로 쓰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게 번역을 일본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용어를 그냥 원어 그대로 가타카나로 쓰는데요. 우리는 이제 초창기부터 컨트랙트라는 거를 이제 계약으로 해서
스마트 계약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계약으로 보기는 약간 학설상 견해가 다툼이 좀 있습니다. 근데 스마트 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앨리스하고 밥이 월드컵에서 한국과 독일이 이기는 것에 독일전에 돈 내기를 하면은요, 양쪽에서 이제 돈을 걸으면은 뭔가 이게 도박을 하는 사이트에서 이거를 서로 주고받는 걸 하고 얼마 했으면 돈을 걸었으면은 나중에 돈을 주고 이기면은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누가 하고, 만약에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안 내놓으면은 그거를 내놔라라는 채권이 발생하고 이행을 시키고 이렇게 되는 건데요. 오히려 이 스마트 계약이라는 거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그대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냥 0.1 비트코인을 걸고 뭐 밥이라는 사람, 이제 앨리스는 한국이 이기는 것에 0.1 비트코인을 걸고 밥은 독일이 이기는 것에 0.1 비트코인을 건 경우에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이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우리나라가 독일 이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그냥 알아서 그냥 비트코인이 내 지갑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군가 이제 법원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 없이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가 개입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이 자동적으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드를 실행하면 그대로 되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각 노드별로 뭐 예를 들어서 이따 말씀드렸지만 수리권 같은 거 거래를 할 때 수리권 보고서 하면은 야 내가 물 썼는데 뭐 돈 달라 이럴 필요가 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이게 그 수리권 이용하면은 돈이 들어가고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분쟁 조정 기관이라든가 법원이라든가 에이전트 이런 게 이제 필요가 없게 되는 아주 혁신적인 이런 기술이 되겠죠. 그럼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과연 물 산업을 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미 세계 경제 포럼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 2018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은 이게 산업 같은 어떤 자원의 배분이라든가 이런데 굉장히 혁명적인 기술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걸 해서 특히 몇 가지 이제 활용 방법을 소개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수자원과 관련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다른 자원들도 있는데요. 제일 그 중에서 중요한 게 이제 공급망의 투명성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분산형 이제 원장 기술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예전에는 이제 물을 누가 쓰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수리권 있지 않습니까? 농가 같은데 물을 얼마큼 썼는지, 지하수를 얼마나 썼는지를 일일이 가서 중앙 집중기관 아니면 뭐 지자체가 가지고 확인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오픈이 되면은 옆집에서 저 사람이 누가 얼마 썼는지 바로바로 알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게 투명화되다 보니까 물을 얼마 쓰고 또 뭐 식품 같은 게 물 수질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를 다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어떤 생산서부터 소비까지 이게 투명화되는 점이 굉장히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분산 자원 관리라고 해서요. 요거를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이제 중앙 집중 기관이 있다 보면은 물이 덜 썼네. 그럼 물을 가져와 가지고 이쪽에 다시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파악하고 하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항상 수요와 공급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알아서 서로 이렇게 다 오픈이 돼서 다 보이기 때문에 누가 물을 사용하는지 누가 남는지를 금방금방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 분산 자원 관리 때문에 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가 있다. 그다음 또 이제 지속 가능한 금융의 새로운 원천인데요. 물 산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소액을 얼마 투자하더라도 지금은 뭐 크게 투자 안 하면 투자하는 돈 받고 돌려받고 이러는 건데 아까 스마트 계약 통하면은 내가 0.1 뭐 비트코인을 투자하면은 뭐 얼마 물 산업 이게 물 나오면은 0.2 뭐 비트코인 돌려받는다. 이런 게 이제 바로바로 알 수가 있고 소규모 투자도 얼마든지 가능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탄소 시장의 변화인데요. 이것도 탄소라는 거는 항상 이게 시장 경제 중심 접근 방식이기 때문에 이걸 환경 문제를 관리하는 데서 이게 또 중앙에서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적절하게 사용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배출권 거래라든가 아까 수리권 거래 이런 것도 충분히 이걸 통해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차세대 지속 가능한 모니터링인데요. 이게 다 전부 다 이제 그 다보스 포럼에서 한 얘기들입니다. 여기도 이제 여기 이제 지속 가능성인데 이걸 이제 원래는 이게 얼마를 썼고 이런 거를 외부에다 보고를 하고 이런 절차가 필요 없이 바로 플랫폼만 구축하면은 이걸 다 알 수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딱 보고서 여기 투자해도 되겠다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방제 및 인도적 지원인데요. 이것도 이제 종전에는 이제 그 어떤 자기가 수익성이 남는 것만 이렇게 했는데 이 재해 발생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뭐 구호 자금을 대야 되겠다. 이번 산불 나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이런 것도 블록체인을 통해서 내가 그래서 지원을 하고 이런 것도 얼마든지 어디다 지원할지 모르는 게 아니라 투명하게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마지막 이제 모니터링이 되기 때문에 저절로
누가 환경을 오염하는지도 이제 오픈이 되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환경관리 플랫폼으로도 이것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이제 블록체인을 적용한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꽤 많습니다. 먼저 이 블록체인 기술은 예전에 이제 금융하고 투기로 이런 것도 이제 활용된 이미지가 강했는데요. 실제로는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어떤 물 관리 이런 걸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게 제일 중요한 게요. 최근에 이제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물의 이용 편중을 막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서 물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IBM 회사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가뭄을 방지하기 위한 시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IBM이 주로 이제 뭐 식품 공급망 이런 거를 플랫폼을 갖추고 있었는데 여기 이제 블록체인을 사용해서 다른 물 산업에도 지금 뛰어들었는데요. 이제 지하수가 같은 경우 이제 캘리포니아 워낙 농업이 발달한 나라다 보니까 물은 또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약간 지하수의 이용을 하는 거를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여기서 이제 프레시 워터 트러스트라는 TFT 회사하고 스위트 센스라는 회사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게 지하수 사용량을 모니터링하는 플랫폼을 구축해서 이걸 모든 사람들이 보게끔 하고 만약에 지하수를 더 썼다 그러면 이쪽에서 감시하고 서로 감시하고 또 남는 게 있으면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플랫폼을 지금 구축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운영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게 정확하게 얼마를 썼는지가 측정이 가능하다 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제 물이 좀 남는다. 그러면 이거를 얼마든지 거기다 올려놔서 딴 사람이 이걸 사가는 거죠. 뭐 중앙에다가 은행에다 맡기고 이런 게 아니라 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뭐를 주고받느냐. 그래서 여기 지하수 크레딧이라는 걸 개발해서 이 크레딧을 이용해서 물 남는 게 있으면 이 크레딧 주고서 물을 더 내가 쓰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IBM 과학자 이제 그 한 인터뷰를 보면은 이게 제일 중요한 게 투명성하고 자산을 거래하는 능력을 도와준다. 그래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가 물의 양을 보고 내가 얼마 정도 쓸 수가 있고 작년 거를 보면 내가 얼마큼 썼고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크레딧을 주고 팔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주고 팔고 하는 게 이제 크레딧이라는 건데 이거는 한마디로 이제 증권형 토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의미를 합니다. 여기 이제 그 크레딧 이제 농가끼리 물을 판매하고요. 그다음에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물 사용량을 시각화하고 판매하고 이렇게 해서 사용량을 제어해서 이거를 어떤 대수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맨 처음에 이제 플랫폼 개발해서 얼마까지 지하수를 이용을 주면은 그걸 가지고 남는 걸 서로 주고 팔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물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더 몰래 파내거나 국가 달래는 게 아니라 남는 데 보면은 이제 크레딧 주고선 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최근에는 이걸 입법화까지 했는데요. 지하수 관리법에서 이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잘 관리되도록 하는 이 지하수 관리법에서 이제 관리되도록 하는 기관을 만드는 입법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거를 전담해서 잘 이용되고 있는지를 이제 하는 이런 것까지 지금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요. 일본의 이제 미쓰비시 솔루션하고 ALI 테크놀로지스라는 데서 이제 결합해서 수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수도를 이제 종전에 지자체에서 이렇게 해왔는데 이걸 아무래도 이렇게 하는 것보다 민간에다 좀 맡겨야 되겠다. 너무 관리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게 대신에 민간에다 운영을 맡기면은 민간에서 막 마음대로 이제 국가가 해야지 안전하고 그런데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되냐? 일단 국가에서 플랫폼을 개발해서 이걸 민간한테 위탁을 한 다음에 민간이 관리를 하는데 이 투명하게 블록체인을 통해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국가는 그냥 알아서 관리만 하는 거예요. 제일 운영되고 있는지 아니지만 모니터링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일본 미쓰비시 솔루션하고 얘네가 그 플랫폼을 개발하는 작업을 지금 했고요.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누구든지 그 민간이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오픈화돼 있기 때문에 아까 위조 변조가 불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위조 변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민간 회사가 이걸 조작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게끔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지금 이제 앞으로는 이제 수도 사업도 민영화를 향해서 어떤 인프라의 안전성을 담보를 하고 참가하는 민간 기업의 어떤 효율적 운영, 그다음에 전용 서버 업소도 알아서 그냥 수도 사업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구축하는데 이제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해서 법제도적으로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가가 문제가 되는데요. 아까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이제 정보의 투명성,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고 투명하다 보니까 오히려 자동적으로 이 시장 경제가 도입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블록체인 기술 같은 경우에는 물 사용에 대한 데이터의 어떤 블록체인은 문서화, 그다음 통신, 인증 등에도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균형 있게 분배가 되다 보니까 물 절약도 도모할 수가 있고 또 스마트 계약하고 결합을 하다 보니까 막 서로 물을 줬는데 돈을 안 주네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물을 쓰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나한테 톡 뭐 이렇게 들어와서 돈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이제 종전의 어떤 물 관리 전체를 이제 국가에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중앙집권식 방식으로는 달성되기 어려운 이런 목표를 블록체인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이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되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농가에서 지하수를 막 쓴다거나 그다음에 농업수리권 같은 게 지금 관행수리권이 존재하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플랫폼으로 모니터링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이게 아직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외국에서도 지금 아마 솔루션을 갖췄다는데 이게 아직 제대로 실시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게 과연 했는데 어떤 위험을 가져올지는 사실 좀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기술을 저희가 법이 잘 못 따라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 데이터 프라이버시라든가 그다음 보안 위험 그다음 이런 것들이 이제 법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직 사실은 약간 문제는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런 게 대표적으로 드러난 게 이 다오 사건입니다. 이거는 이제 코딩 결함으로 인한 문제인데요. 예전에 이제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만들 때 맨 처음에 이게 이더리움을 했다가 투자했다가 철회할 때 그 약간 타임이 있었거든요. 그 타임상의 그 시간적인 약간의 그 시차를 두고선 얘네가 몇 차례 코딩 허점을 반복적으로 돈을 돌려받아가지고 이거를 중단시켜야 되냐 말 것이냐 해서 이더리움이 가장 완벽한 뭐 기술력이라는데 이런 허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수자원에서 탈 때도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걱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점 때문에 최근에 이제 콜로라도 주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법안을 하나 통과했는데 작년에 6월 달인데요. 이거는 수자원 관리에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할 가능성을 연구하라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연구를 해서 도입하도록 하게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콜로라도가 최초로 이제 어떤 가뭄이 심하다 보니까 이거를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걸 한번 접목을 시켜 연구를 하라는 법안을 통과를 시켰는데요. 이건 이제 저기 지표수 및 지하수 모니터링 관리 보존을 배분을 개선하기, 그 다음에 생산된 물 폐수의 재활용 이런 것들을 이제 낭비를 줄이기 위해, 그 다음에 수리권 거래 당사자들이 이제 거래를 할 때 신뢰를 갖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방법을 접목하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는 것을 이렇게 법안에서 해놓고서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콜로라도 대학하고 콜로라도 주립대학하고 콜로라도 물연구소가 협력해서 타당성을 연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법 제도적으로도 어떻게 이게 문제가 되는지 해결하는 것까지 연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마지막 말씀드리면은 원래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 법에서 얘기할 때는 이게 이제 미지의 것을 규제한다라는 말이 아주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어떻게 발전할지도 모르고 사실은 AI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거를 법으로 규제를 하는 거는 안 보이는 걸 규제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 활용해서 물 산업은 육성을 하고 이걸 이제 법제도적으로 연구를 해서 선제적으로 부작용에 대해서는 대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